1985년 페루 안데스 산맥, 25살 영국 청년 조 심슨은 해발 6,344m 시울라그란데 서벽 초등정에 성공하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정상이 아닌 하산에서 시작되는데, 다리가 부러지고 절벽에 매달리고 믿었던 친구가 로프를 끊는다.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높이 6,344m의 고봉 시울라그란데, 페루 안데스에 있는 이 산의 서쪽 병력은 극악의 등반 난이도로 인해 인류가 단 한 번도 오른 적이 없는 미개척지였는데, 그러던 1985년 두 명의 젊은 영국 청년이 이곳에 도전장을 내밀었으니 그들의 정체는 바로 25살의 조 심슨과 21살의 사이먼 예이츠. 두 사람 모두 나이에 비해 엄청난 등반 실력을 뽐내는 등산계의 슈퍼 루키였다. 목숨을 건 도전을 함께하는 두 사람을 보고 둘을 절친한 친구 사이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둘은 친구가 아닌 그냥 등반 파트너, 즉 단순히 서로의 실력만 믿고 이 도전을 시작한 거다. 게다가 이들이 선택한 방식은 알파인 스타일이었는데, 보통 험난한 미개척산을 도전하는 경우 대규모 인원이 충분한 장비를 가지고 천천히 공략해 나가는 원정대 스타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들은 딱 둘이 텐트 하나, 로프 하나 들고 올라갔다 내려오는 알파인 스타일을 선택. 그야말로 모험 그 자체인 도전을 시작한다. 이러한 몇 가지 위험 요소들 때문에 주변에서는 시작 전부터 부정적인 시선이 많았으나, 막상 등반이 시작되자 둘은 신들린 등반 실력을 자랑하며 딱 3일 만에 보란듯이 정상을 찍어버린다. 그러나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이었으니, 인류 최초로 서쪽 벽면을 통한 시울라그란데 등정에 성공한 두 사람. 그러나 하산 첫날부터 식량과 연료가 모두 바닥나고 만다. 마음이 급해진 두 사람은 하산을 서둘렀는데, 그러나 루트는 예상보다 훨씬 험난했고 빙벽을 내려오던 중 결국 미끄러진 심슨은 오른 다리가 뒤로 꺾여 부러지고 만다. 괜찮아? 다리가 부러진 것 같아. 이야기를 들은 동료 예이츠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진다. 구조대도 올 수 없는 이 얼음 절벽에서 걷지 못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사형선고 그 자체. 그러나 예이츠는 다리가 부러진 동료를 데리고 내려올 기적적인 방법을 생각해냈으니, 45m짜리 로프 2개를 연결해 90m로 만들고 심슨을 묶어 절벽 아래로 내리는 것. 예이츠가 위에서 로프를 잡고 버텨주면 심슨은 로프를 잡고 한 다리로 천천히 얼음 절벽을 내려가는 것. 그리고 둘은 이 방법으로 무려 900m를 내려가는 기염을 토한다. 그러나 이때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으니, 폭풍이 몰아치는 칠흑 같은 어둠 속 로프 하나에 의지하여 얼음 절벽을 내려가는 두 사람. 그런데 절벽 경사가 점점 급해지더니 결국 심슨은 밑에 아무것도 없는 수직 절벽의 허공으로 미끄러지게 된다. 위에서 줄을 잡고 있던 예이츠는 아무것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상태. 그냥 갑자기 로프에 심슨의 전 체중이 걸려있다는 것만 느꼈다. 그렇다고 성인 남자를 다시 수십 미터 위로 끌어올릴 수도 없는 교착 상태. 그렇게 이도저도 못한 채 버티기만 하는 교착 상태가 무려 1시간 30분 동안 지속되게 된다. 그러나 예이츠가 버티고 있던 눈바닥도 서서히 무너지며 조금씩 아래로 미끄러지기 시작. 결국 결단을 내린 예이츠는 칼을 꺼냈고 로프를 끊는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추락한 심슨은 심연의 크레바스 안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러나 진짜 충격적인 반전은 이제 시작이었으니, 얼음 절벽에서 60m를 추락한 심슨은 살아있었다. 바로 크레바스 안의 작은 얼음턱 위에 떨어져 간신히 목숨을 건진 것. 그리고 잠시 뒤 의식이 돌아왔을 때 잘린 로프를 발견하였고 모든 걸 이해했다. 예이츠는 살기 위해 나를 버리기로 결심. 로프를 잘랐구나. 당연히 나를 죽었을 것이라 생각했을 때니 구조대는 오지 않는다. 즉, 나는 지금부터 스스로 빠져나가지 못하면 죽는다. 위를 올려다봤지만 부러진 다리로 위로 올라가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 그렇다면 남은 선택지는 바로 더 깊은 아래로 내려가는 것뿐. 크레바스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간다는 건 무덤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비정상적인 판단.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무조건 죽음 확정이었기에 도박을 걸어보기로 한다. 그렇게 남아있는 로프를 활용해서 조금씩 끝없는 심연 속으로 계속해서 내려갔고, 그렇게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억겹의 시간이 지났을 무렵 크레바스 바닥에 있던 탈출구를 기적적으로 발견하게 된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극악의 확률로 크레바스를 빠져나와 빙하 위로 오게 된 심슨.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으니 크레바스에서 기적적으로 탈출하였으나 베이스 캠프까지 남은 거리는 무려 8km. 음식도 물도 없었고 다리는 부러져 있었다. 게다가 이 8km에는 지옥의 크레바스만 수십 개 숨어 있었는데, 그러나 심슨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으니 그가 생각한 방법은 하나, 바로 단기 목표를 세우는 것. 저 바위까지 20분. 시계를 보고 작은 목표를 정한 다음 그 목표까지 기어간다. 저 언덕까지 40분. 도착하면 다음 목표, 또 도착하면 다음 목표, 그리고 이것을 무려 3일 동안 반복한다. 어느 순간부터 환각이 시작되었고 머릿속에서는 두 개의 목소리가 끝없이 울려왔는데, 하지만 포기하지 않은 그는 마침내 베이스 캠프 근처까지 도달한다. 이제 베이스 캠프까지의 거리는 불과 걸어서 10분, 그리고 이 10분 거리를 의식을 잃었다 깨었다 반복하면서 무려 9시간에 걸려서 기어갔고 마침내 캠프에 도착하여 소리친다. 예이츠! 텐트 안에 있던 예이츠는 처음에는 개짖는 소리인 줄 알았다. 4일 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로프를 끄는 사람이 살아 돌아왔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한 것. 하지만 예이츠! 다시 한번 들려오는 소리에 확인하러 나갔고, 그렇게 결국 두 사람은 다시 마주하게 된다. 지옥의 산에서 살아 돌아온 심슨은 당나귀에 실려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그 뒤 진행된 수술만 무려 6번. 의사는 심슨이 등반은커녕 앞으로 걸을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하였으나 2년 후 재활에 성공한 심슨은 보란듯이 다시 산에 오른다. 반면 동료를 버린 남자로 낙인 찍힌 예이츠는 수년간 끝없는 비난을 받았는데, 심슨은 그런 그를 위해 책을 쓰게 되었으니 그것은 바로 터칭 더 보이드. 심슨은 이 책에서 예이츠가 줄을 안 끊었으면 우린 둘 다 죽었다. 나라도 무조건 줄을 끊었을 것이다. 라며 그를 옹호한다. 이 기적적인 스토리는 다큐 영화로 만들어졌고 역대 최고의 다큐멘터리 100에 선정되게 된다. 심슨은 크레바스에 갇혔을 때도 멈추지 않고 더 깊이 내려갔고 물과 식량이 떨어지고 다리가 부러졌음에도 기어서 움직였다. 어떤 순간에도 결코 포기만은 하지 않은 그는 결국 살아남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인간의 불굴의 의지가 모든 자연에서 허락된 것은 아니었으니, 히말라야 등정에 도전했다 끝내 돌아오지 못한 산악인들 9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히말라야 등반에 나섰다 실종된 한국인 등반가 5명이 오늘 새벽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 이 에베레스트보다 사망률이 무려 4배나 높은 지옥의 산 K2. 파키스탄과 중국의 경계에 위치한 높이 8,611m의 고봉 K2는 불안정한 기후와 극악의 추위, 낭떠러지와 산사태가 즐비한 것으로 악명이 높은데, 등산 중 사망률만 무려 24%로 인류 역사상 정상에 도달한 사람이 단 306명밖에 되지 않는 현존하는 고산 지옥이다. 그러던 2008년 8월 1일 결국 이곳에서 최악의 비극이 터지고 만다. 한국의 경남 산악연맹 대원들은 K2 정복을 위해 6월부터 베이스 캠프에 진을 치고 고도 적응 훈련을 하고 있었고, 이 원정대는 김재수, 황동진 대장, 여성 산악가 고미영을 포함한 12명의 한국인 멤버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 밖에도 세르비아와 프랑스, 노르웨이, 네덜란드, 미국, 그리고 소수 인원으로 이탈리아와 스페인, 아일랜드까지 총 9개 국가의 원정대가 이곳에 모여들게 된다. 얼마 뒤 대기 중인 이들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왔으니 바로 7월 28일부터 날씨가 좋아진다는 기상 정보. K2는 오직 날씨가 좋은 날에 오를 수 있기에 자주 오지 않는 좋은 기회였다. 그러나 K2는 아무리 날씨가 좋아도 90년대 전까지 2명 중 1명꼴로 등반 중 목숨을 잃는 극악의 장소였기에 9개의 원정대가 모두 힘을 모아 등정하기로 결정. 역할 분담을 위한 작전 회의가 열린다.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8,000m 높이로 접어드는 캠프포에서부터 정상까지 구간에 대한 공략법이었는데, 바로 이곳에 등반 중 가장 위험한 구간인 보틀넥, 즉 병의 목처럼 좁고 가파른 협곡이 있기 때문. 특히 이 악명 높은 보틀넥 지점 바로 위에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인 세락이 버티고 있었는데, 이 세락이 북불복으로 무너지는 사망률이 극도로 높은 구간이었다. 게다가 보틀넥을 지나면 횡단 절벽인 트래버스 구간이 나오는데,
그 밑은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깊은 낭떠러지로 여기서 추락하면 100% 사망이기에 혹시라도 미끄러지지 않도록 로프를 설치하며 잡고 가야 했다. 이 구간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총 800m의 로프가 필요했는데 네덜란드 400m, 이탈리아 200m, 한국이 200m를 캠프4까지 준비해 오기로 하였고 미국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고정 로프 250m를 가져오기로 결정한다. 그리고 대망의 8월 31일 K2 캠프4 지점에 9개의 국가 원정대가 모두 모이게 되었고 장비 점검 담당이었던 한국팀에서 로프를 모두 걷어 확인을 시작한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재앙이 시작되었으니 바로 참가국 중 어느 한 팀이 약속했던 로프의 절반만 가지고 온 것. 이에 따라 로프가 총 필요한 800m 중 700m밖에 되지 않았지만 다행히 한국팀의 예비 로프 조금과 미국이 가져온 250m의 다른 로프가 있었기에 일단 이것을 활용하기로 하고 마침내 캠프4에서 정상을 향한 마지막 위험 구간의 여정을 시작한다. 산소조차 부족한 영하 40도 극한의 환경에서 하산 도중 해가 지면 거의 무조건 사망이기에 밤 12시에 일찍 출발하여 비교적 쉬운 아래 구간을 새벽 중에 통과한 후 점심에 정상을 찍고 해지기 전에 캠프4로 돌아오는 계획을 세우게 된다. 그러나 출발 당일 한국팀의 내부 문제로 1시간이 지연된 새벽 1시에 출정을 시작하게 되었고 급히 서두르다 미국팀의 250m 로프마저 텐트에 두고 오는 실수를 하고 만다. 그렇게 시작된 등정, 로프를 두고 온 것을 모르고 있던 김재수 대장은 로프가 여유 있다고 판단, 캠프4에서 비교적 쉬운 처음 구간인 숄더 구간부터 로프를 여유 있게 설치해달라고 셰르파에게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셰르파 후세인은 처음부터 로프를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낭비하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도착한 지옥의 보틀넥 지점, 뒤늦게 로프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원정대는 하는 수 없이 한국팀 셰르파인 주믹과 네덜란드 셰르파 펜바에게 다시 내려가서 설치해놓은 로프를 다시 수거해와달라고 요청하였고 이 작업으로 무려 3시간이 지연, 총 4시간이 지체돼버리고 만다. 이 속도라면 하산 도중 해가 떨어질 게 뻔하였고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위험 구간을 통과하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기에 미국과 스웨덴은 과감하게 등정을 포기, 보틀넥에서 먼저 하산하게 된다. 그러나 K2 등정은 평생 한 번 올까 말까한 일생일대의 기회. 결국 나머지 7개의 국가들은 욕심내 등산을 강행하였고 오전 8시 보틀넥을 가까스로 통과한 이들은 무시무시한 세락이 펼쳐져 있는 트라바스 구간에 진입하게 된다. 날씨는 이상하게도 좋은 것을 넘어 덥기까지 하였는데 그러나 누구도 이 좋은 날씨 때문에 세락의 얼음덩어리가 녹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오전 11시 트레바스를 횡단하던 노르웨이의 여성 산악인 스코그는 앞서가는 세르비아의 드렌 만디치에게 로프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되는데 만디치가 그녀를 돕기 위해 안전장비를 잠시 푼 순간 갑자기 미끄러지며 150m 아래로 그대로 굴러떨어지게 된다. 놀란 동료 세르비아 대원들은 서둘러 그를 구조하러 내려가 보지만 그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고 그렇게 이 지옥에서의 첫 번째 희생자가 발생하게 된다. 보통 8,000m 이상의 산소 희박 지역에서 시신을 옮기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기에 시신은 그대로 두는 것을 암묵적인 규칙으로 하고 있지만 동료를 포기할 수 없었던 세르비아 대원들은 그를 끌어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그러나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빙산지대에서 그를 수습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결국 세르비아 팀은 동료와 원정 모두를 포기한 채 세 번째로 먼저 하산하는 국가가 된다. 그렇게 어느덧 남은 국가는 6개. 자신 때문에 추락한 만디치를 본 스코그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지만 그렇다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개죽음만 당할 것이 분명하였기에 정신을 가다듬고 등반을 계속한다. 사실 그녀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부부로 이번 K2 등반 역시 남편 롤프베와 함께한 것. 그렇게 남편과 함께 트레바스를 통과한 스코그. 이제 정상까지는 겨우 100m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러나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남편 롤프베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고 아내 스코그에게 여기서 기다릴 테니 정상까지 다녀오라는 말과 함께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빠르게 돌아오라고 신신당부한다. 그리고 오후 5시 40분 마침내 한국팀을 포함한 원정대 일부가 정상에 도착하게 된다. 한국팀의 셰르파 주믹은 위성전화로 바로 그날 아들을 출산한 아내와 통화를 하였고 노르웨이의 스코그 역시 한국의 고미연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정상 정복의 기쁨을 나눈 뒤 바로 하산한다. 보통 정상에 서면 사진으로 증거를 남기고 빠르게 하산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미 계획보다 5시간 이상 늦었음에도 불구 이상하게도 한국팀 일부는 하산하지 않고 있었는데 바로 같은 팀 멤버 김효경이 아직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
권투 선수 출신 산악가 김효경은 8000m급 등정이 처음이었고 그만큼 이번 K2 등반이 큰 의미가 있었기에 심각한 고산병에도 불구 마지막 체력을 다해 오르고 있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무려 1시간 30분이 지난 저녁 7시 10분 엄청나게 지친 상태의 김효경이 마침내 K2 정상의 모습을 드러냈고 그가 도착하자 남아있던 일부 한국팀 멤버는 그와 함께 하산을 시작한다. 그 뒤 순차적으로 프랑스의 우고 도바레스와 그의 셰르파 카림, 아일랜드 역사상 처음으로 K2 등정에 성공한 제라드 맥도넬, 그리고 60세의 이탈리아 산악인 마르코 콘포돌라는 저녁 8시가 돼서야 정상에 도착 후 하산하게 된다. 그러나 늦어도 너무 늦은 시간, 해가 저물자 본격적인 지옥이 펼쳐지게 되는데 영하 40도의 극한의 추위와 강풍에 마주하게 된 한국팀. 특히 김효경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었고 그의 속도에 따라 한국팀의 하산 역시 더욱 더뎌지게 된다. 그 사이 남편 롤프베와 만난 스코그는 서둘러 트레바스를 내려가는데 롤프베가 앞장서고 스코그 역시 그의 뒤를 따르며 조심히 내려가던 중 갑자기 굉음과 함께 뒤에 있던 세락의 폭발, 롤프베는 순식간에 세락 얼음덩어리에 휩쓸려 두 번째 희생자가 된다. 바로 앞에서 남편의 실종을 목격한 스코그는 울부짖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세락의 붕괴로 인해 트레버스 구간에 설치해두었던 로프들까지 함께 파괴되어 사라져버린다. 결국 뒤따라오던 나머지 산악인들은 해발 8000m 데드존에 그대로 갇히게 되었는데 이제 그들은 어둠 속에서 로프도 없이 맨몸으로 트레버스를 내려가는 프리솔로를 하거나 아니면 영하 40도의 산소도 부족한 데드존 야외에서 밤을 새는 비박을 하거나 둘 중 하나의 목숨 건 선택을 해야 했다. 남편을 잃어 절망감에 휩싸였던 스코그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하산을 강행, 어둠 속을 아슬아슬하게 내려가다가 중간에 떨어진 30m짜리 로프를 발견하고 그것을 활용하며 하강하여 무사하게 세락 지역을 통과하는 기적을 보여주게 된다. 한편 뒤따라 내려오던 한국팀은 먼저 내려오던 김재수, 고미영을 비롯한 대원들과 탈진한 김효경을 부축하며 함께 내려가던 황동진, 박경호, 세르파, 주믹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내려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신체가 한계에 도달한 김효경은 넘어졌다 뒹굴기 반복, 결국 새벽 1시경 급경사에서 구르며 밑으로 사라졌고 순식간에 동료를 잃은 황동진, 박경효는 충격에 빠지게 된다. 한편 한국팀의 뒤쪽에는 정상에서 가장 늦게 출발한 3명의 유럽 산악인 제라드 맥도넬, 마르코 콤포토라, 윌코 반 루이젠이 있었는데 이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밤에 빙벽을 타는 것은 자멸행위라고 판단, 결국 새벽 2시경 8000m 지역에서 죽음을 각오한 비박을 시작한다. 그러나 비슷한 위치에 있던 프랑스의 위고 도바레스는 비박을 하지 않고 셰르파 카림과 함께 하산을 강행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뒤따라오고 있던 셰르파 카림이 사라졌고 위고는 홀로 내려오게 된다. 알고 보니 셰르파 카림은 산소 부족으로 정신착란에 휩싸여 중간에 다른 길로 간 것인데 결국 혼자 헤매던 카림은 실종되며 네 번째 희생자가 발생한다. 김효경을 잃은 채 하산을 강행하고 있던 한국 대원들은 트레바스 중간 지점부터 로프가 끊어진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셰르파 주믹이 여분의 70m 로프를 가지고 있었고 다 함께 이 로프를 돌려쓰기로 결정한다. 김재수 대장이 앞장서서 70m 이동하면 다른 대원들이 로프를 이어받아 이동하고 맨 뒤에서 주믹이 로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동해 나가는 것이었는데 뒤따라오던 다른 외국 팀들까지 한국팀의 비상 로프를 함께 사용하게 되며 하산 시간은 더욱 길어지게 된다. 함께 하산하던 한국 셰르파 파산과 네덜란드 셰르파 펜바는 세락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하자 눈사태가 일어날 조짐을 느끼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빨리 가야 한다고 외쳤으나 모두 지쳐 속도를 내지 못하자 결국 팀을 버리고 둘이 먼저 내려가는 선택을 하게 된다. 어느덧 시간은 새벽 2시 반. 그 사이 김재수 대장과 고미영은 구사일생으로 트레바스를 통과하여 보틀레까지 내려왔고 그곳에 셰르파 없이 홀로 하산 중인 프랑스 산악인 위고와 스쳐 지나가게 되는데 그러나 얼마 뒤 위고는 탈진으로 인해 길을 잃게 되었고 결국 그대로 실종되게 된다. 그 사이 발가락 동상을 입은 김재수 대장은 빠른 치료를 위해 고미영보다 먼저 캠프4로 속도내서 하산하였는데 위험 구간을 벗어났으므로 고미영 혼자서도 잘 내려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혼자 내려오던 고미영 대원은 방향 감각을 상실, 결국 그대로 그곳에서 밤을 보내기로 결정한다. 한참을 지나도 고미영이 나타나지 않자 김재수 대장은 캠프에 남아있던 셰르파 빅 파상과 치링에게 그녀를 찾도록 지시하였고 2시간 후 다행스럽게도 네팔 셰르파들은 그녀를 발견하며 새벽 5시경 고미영은 무사히 복귀하게 된다. 한편 비박으로 지옥의 밤을 버텨낸 유럽 3인방은 다행히 아침을 맞게 되는데 그러나 윌코가 눈을 떠보니
갑자기 앞이 잘 보이지 않았는데 바로 설맹이 온 것. 그는 시력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빠르게 하산을 감행한다. 내려오던 중 트레바스 중간에 한국팀 대원 3명이 서로 로프에 얽매여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그들은 황동진 대장과 박경혁 그리고 세르파 주믹이었다. 이들은 깜깜한 밤 추락을 막기 위해 서로를 몸에 묶고 내려오다 이곳에서 조난을 당한 듯 했는데 황동진 대장이 윌코 반 루이젠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앞이 잘 보이지 않았던 윌코는 어쩔 수 없음을 말하고 주믹에게 가지고 있던 비상용 장갑만을 넘겨준 채 홀로 천천히 하산한다. 뒤따라오던 마르코 콤프톨라 역시 혼자 3명을 구출할 수 없다고 판단, 거꾸로 있던 황동진의 자세를 편하게 만들어준 다음 하산했고 마지막으로 아일랜드인 제라드 맥도웰은 그들을 도와주기로 결정. 주믹의 위성 전화기를 발견하고 베이스 캠프의 구조를 요청하게 된다. 이들이 살아있음을 확인한 김재수 대장은 캠프에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 즉시 구조대를 제안하였는데 하지만 등정을 포기했던 미국과 세르비아 팀은 이미 구조가 불가능한 상태라며 거절하였고 결국 한국팀의 네팔 셰르파인 빅 파상과 치링 보테 이 2명만이 구조를 위해 다시 보틀렉으로 가기로 결정한다. 그러나 먼저 일찍 하산했던 셰르파 파상과 펜바는 현재 세락 붕괴 위험이 있으니 절대로 가지 말라고 경고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 빅 파상과 치링 보테는 공경에 처해 있는 한국팀과 셰르파 주믹을 구조하기 위해 올라간다. 그들은 올라가다가 손과 무릎으로 기어 내려오는 마르코 콤포테를 발견하고 도움을 주는데 그렇게 데드존에서 36시간을 버틴 그는 결국 구조된다. 트레바스 지역까지 올라온 빅파산과 치링 보테는 결국 탈진한 황동진, 박경효 그리고 주믹을 구출해냈고 그들에게 산소를 공급한 뒤 다시 함께 내려오게 된다. 그때까지 그들 곁에서 도움을 주고 있었던 제라드 맥도웰을 포함한 총 6명의 원정대는 결국 보틀렉 하단까지 무사히 내려오게 되었고 이 지옥의 여정이 마침내 끝나는가 싶었는데 그러나 낮 12시 30분 갑자기 상단 세락에서 굉음과 함께 또다시 얼음 기둥이 터지고 말았고 결국 이 붕괴로 인해 맨 뒤를 따르던 제라드 맥도웰이 얼음 덩어리에 맞아 희생당하게 된다. 그리고 5분 후 근처에서 다시 대형 눈사태가 일어나며 황동진, 박경효, 전날 아버지가 된 셰르파 주믹 그리고 구조하기 위해 올라온 빅 파상까지 모두 순식간에 희생되었고 이 눈사태에서 살아남은 건 셰르파 치링 보테 단 한 명이었다. 설맹으로 앞이 거의 보이지 않는 윌코 반 루이젠은 설산을 계속해서 기어 내려갔고 무려 60시간을 버틴 후 셰르파에게 기적적으로 발견, 곧바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동상으로 발가락과 손가락을 모두 잃게 된다. 한 번의 등산으로 무려 11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지옥의 K2 등반. 그곳에서는 편히 쉴 수 있기를 바라본다.